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미들에이지. 중세는 뭐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거리감 있게 뭐 안 익숙하고 이렇진 않은데 그 실상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나 그런 것들은 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세의 유럽 중세의 어떤 경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세의 우리가 보통 그 중세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카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랑크 왕국의 뭐 사르마뉴 이후 뭐를 기준으로 잡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대략 그 끝나는 시점에 대한 합의는 어, 1453년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멸망기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그리스 동유럽이죠. 동지중해 일대가 완전히 이슬람 세력권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보통 중세의 끝나는 시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럽의 그 시기, 이 중세라고 하는 이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근간을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봉건 시스템입니다. 봉건 시스템. 이 봉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은 동양의 어떤 유교에 기반한 주군 관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유교에서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처럼 주군과 스승과 아버지는 뭐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그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임금님을 뭐 부모님 대하듯이 어떤 신성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 그래서 그런 어떤 주종 관계가 당연하고 뭐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정확한 워딩이나 표현이 이 제도의 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 군신 관계, 주종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드리는 건지 조금 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동양이 생각하는 그거랑은 정말 확실히 유럽에서 말하는 그 유럽 봉건제에서의 주종 관계, 군신 관계는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계약입니다. 철저하게 계약이라서 주군과 가신 간의 쌍무적인 인간관계예요. 쌍무라는 게 우리 무역에서 쌍무라고 하는 거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 아랫사람은 그러니까 이 가시는 자신의 주군에게 어떤 군력 그러니까 군사력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나를 병사로서 군사로서 호출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종군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금을 바친다는 것 그것이고요. 주군은 가신한테 영토를 배분해주고 그리고 그 영토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보호를 해준다라는 개념의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을 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역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무역계약도 어떻게 보면 쌍무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무역계약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쌍무계약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죠.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물건을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서양에서 말하는, 서양 중세에서 말하는 군신관계는 철저하게 주군은 가신한테 무엇을 해야 되고 가신은 주군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 서로 간의 의무가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복종, 일방적인 굴림, 일방적인 지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군이라 할지라도 역할을 못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군이 바뀌기도 하고요. 주군을 끌어내리기도 하고요. 주군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국가의 개념은 없었어요. 국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라면 어느 왕의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왕을 자신의 왕으로 모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과 그 국경선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국가의 국경이나 개념과는 다릅니다. 왕도, 이 시기의 왕도 그냥 영주 중에 우두머리 내지는 영주들의 영주 정도의 개념이었지, 뭐 어떤 특정한 국가를 대표하거나 어떤 특정한 국가의 권역을 자신의 통치력 하에 다스리는 그런 개념의 왕이 아니었어요. 특히 중세 시대에 우리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보면 루이 14세를 비롯해서 프랑스 절대 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한참 뒤의 일이고요. 프랑스 왕국이라는 것이 처음에 뭐 실질적으로 카페 왕조 뭐 이후에부터 등장을 한 그 프랑스 초기 프랑스의 개념을 보면 프랑스 왕 자체도 오늘날 파리 근교 파리 부근의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고, 프랑스 지역에 있는 영주들의 수장이었다는 것이지, 프랑스 왕의 건의와 프랑스 왕의 명령과 프랑스 왕의 통치력이 저 오늘날 뭐 보르도나 마르세유 지방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영주들의 대표였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왜? 왕과 그런 프랑스의 지방을 다스리는 소위 뭐 그 당시에 뭐 아키텐 지역이라든지 뭐 가스코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다스리는 브루타뉴 뭐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뭐 소위 말하는 공작이니 후작이니 백작이니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영화에서나 게임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뭐 남작도 있었고 뭐 그런 직위를 가진 영주들과 주종관계, 군신 계약에 따라서 서로 간의 쌍무적인 어떤 의무를 가진 그런 주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봉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시는 주군에게 충성서약과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하는 거고, 주군은 가신에게 토지 재산을 분봉해 줬다, 나눠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의 수도 인근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변방 지역은 영주들한테 나눠 주었고, 그 영주들도 자신이 중앙 지역을 다스리고 변방은 뭐 소위 말하는 하급 귀족이나 기사들에게 나눠 줬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형 구조를 형성해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봉토, 땅을 나눠 주었다라는 개념이 뭐 오늘날 뭐 땅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 다르냐? 주군이 그 가신한테 땅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 자체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가세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판권, 아니면 치안 유지권, 뭐 그런 어떤 공권력도 함께 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군은 여러 가신들이 뭐 자기 밑에 뭐 공작 백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개별적으로 주종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 가시는 자기 밑에 또 자신의 가시를 둘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였다.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아래로 이러한 어떤 지배계급 밑에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농민이 존재했고, 그리고 생산자 계급인 농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농노는 이게 노예, 슬레이브라고 하기에는 아니에요. 슬레이브는 아니에요. 뭐 그것이 물건처럼 취급되진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또 자유민이냐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그 개념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생산자 계층이고요. 농노가 자유민하고 다른 차이점이 농노는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예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그 예속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바치고 뭐 관련된 군역을 치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농노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봉건제가 왜 성립하게 되었냐라고 물으면 그것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원인은 결국 치안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전성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뭐 기원 직후부터 거의 한 300년간 유럽 전체 거의 그 당시에 문명의 혜택을 받는 유럽 권역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중해 일대의 제국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통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제국의 행정망과 제국의 경제 시스템과 제국의 사회 간접 인프라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때는 뭐 그거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시스템들이 운영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익숙해졌겠죠. 그리고 로마가 오랜 기간 동안 뭐 정복 사업을 한 그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후광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뭐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무너진 거죠.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 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게르만족의 이동이었어요.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이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처음에 이제 훈족의 이동에 영향을 받아서 게르만족이 서유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게르만족의 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르만족 이동 이후에도 여러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치안이 불인정되고 하는 그런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몇 가지 이 시기에 그 어떤 사회 그 외부의 어떤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이 오늘날에는 지금 뭐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제 교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8세기 초에 이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교세가 엄청 확장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뭐 오늘날 리비아라든지 알제리라든지 티니지라든지 그 모로코 뭐 이런 지역까지 이슬람의 어떤 영향을 이슬람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그 오늘날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이슬람 세력들이 넘어가서 8세기부터 한 13세기까지 이슬람 왕국 내지는 이슬람 토우국이 오늘날 스페인의 중남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의 위협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미 기독교를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이교도가 침입을 해 온 거죠. 자, 그리고 바이킹이 있습니다. 뭐 바이킹은 뭐
뭐 관련된 미드나 뭐 관련된 게임, 음, 음, 뭐 최근에 제가 했던 게임도 이 바이킹과 관련된 뭐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라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게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기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덴마크라든지 그 유명한 뭐 관련된 미드들도 있죠.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바이킹스라는 그 미드에 보면 거기도 어, 뭐 노르웨이 이 지역에 있다가 오늘날의 영국의 북부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하고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영국 뭐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바이킹족이 어디까지 침입을 했냐면 지중해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유물로서도 등장을 하는 게 바이킹이 북아메리카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어떤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견도 나오고 있죠. 이 바이킹들이 지중해 당연히 갔고요. 뭐 지중해를 통해서 흑해 오늘날 카스피해 연안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착지를 만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바이킹들이 침입을 해서 처음엔 약탈을 했죠. 약탈을 하고 돌아가고 했는데 자기들이 약탈을 하는 그 땅이 보면 살기 좋거든요. 날씨도 좋고. 어, 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정착을 해서 거기에 뭐 노예를 부리거나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탈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오면 막 침입해가지고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영역권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9세기 말에는 마자르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목민족의 일종입니다. 아시아 계열의 정확한 뭐 민족적 어떤 기원까지는 뭐 이거는 좀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단계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오늘날 동유럽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헝가리의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 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대량의 이민족, 이교도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 유럽이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기하고는 다르게 국가 공권력의 보호라는 것을 받기가 참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힘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음성적으로 아주 나쁜 형태로 나타나면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내지는 마피아 같은 게 되죠. 왜? 마피아 같은 걸 보면 마피아가 생겨나는 기원도 전후 시기에 뭐 미국의 신대륙에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 이민자들이 이민족이 아니고 이민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마구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찰력, 국가 공권력이 그걸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먹이 세고 그 주먹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먹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피아가 성장하게 된 배경인 건데 중세 봉건제도 그런 거예요. 이런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가 공권력이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없어졌단 말이에요. 치안력의 부재, 국가 공권력의 부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세금을 줄 테니 돈을 모아서 돈을 줄 테니 오로지 나를 지키는 일만 해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지키는 일만 해줘를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돼요? 지배계급이 되는 거죠. 그 지배계급이 뭐 소위 말하는 기사, 뭐, 영주, 융커, 뭐 이렇게 불리는 요를, 뭐 이렇게 불리는 뭐 요를이나 융커는 그 지역 융커는 이제 독일 이쪽이고 요를은
북쪽에 바이킹 지역에 있는 북유럽 쪽에서 사용되는 뭐 어떤 영주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는 뭐 소위 말하는 기사도, 나이트, 이런 풀 플레이트 아머, 판금 갑옷이라고 하죠. 판금 갑옷. 철을 이제 동양에서는 이런 갑옷 잘 안 입어요. 잘 안 입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보죠. 동양은 그 이제 조선이나 일본은 조금 다르고 오치라는 갑옷을 입으니까 일본은 조금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보면 철판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작은 철판을 이어 붙이는 모양으로 갑옷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가볍죠. 가볍고 철판을 이렇게 옷감이나 가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식은 결국에는 철과 내 살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화살이나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이 천이나 가죽이 뚫리지만 않는다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고 가볍고 상대적으로 활동하기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을 타기도 편하고. 근데 아무래도 뭐 얇은 철판을 여러 개를 이어 붙이다 보면 어떤 방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튼튼함의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서양은 이제 그런 작은 철판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미늘 갑옷, 우리 그 물고기 비늘처럼 미늘 갑옷이라고 하는데, 서양은 초창기에는 미늘 갑옷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링메일, 그러니까 철을 작은 쇠사슬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는 링메일 같은 것도 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판금 형태의 풀플레이트 아머로 바뀌게 됩니다. 풀플레이트 아머가 아무래도 이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장점도 있고요. 왜냐면 이 시기 아무리 뭐 지배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전신을 철판으로 두르는 갑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저런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무겁죠. 한 적게는 20kg, 많게는 30kg 가는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렇게 두꺼운 판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력은 좋죠. 방어력은 좋으나 활동성과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또한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소위 말하는 중세의 기사 계급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무산 계급이고요. 이 사람들이 생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배하거나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전하는 전형적인 직업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저러한 갑옷을 입고 싸움을 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만 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그런 기술자이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군사적인 훈련만 하고 군사적인 트레이닝만 해서 전쟁하러만 나가는 그런 계급이었다는 거죠, 기사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 계급들은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하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런 갑옷을 입고 활동하는 기사들이 여기 무릎을 꿇고 여기 왕처럼 보이는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사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칼로 이제 어깨를 이렇게. 이게 일종의 이 빨간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 이게 왕인 것 같은데, 이 왕과 기사 사이에 군신으로서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왕은 기사로 임명을 해서 어떤 권한과 봉토를 하사를 하고, 기사는 세금이라든지 군사적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치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사회적 계약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킹,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바이킹들이 출발을 했거나 유럽으로 넘어와서
정착을 한 그런 땅입니다. 뭐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곳을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그 오늘날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 말고 잉글랜드의 북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을 그 소위 말하는 북유럽의 덴마크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지배하는 뭐 데인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영국의 초창기 역사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그 노르망디 지방까지도 점령을 해서 노르망디의 어떤 뭐 공작 이런 것들로 했었고 그 노르망디 공작이 나중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정보강 윌리엄 오늘날의 영국 왕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이킹들이 이런 북유럽에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기후가 춥고 겨우 밤이 길고 농사를 짓기에는 산이 많고 그런 지역에서 따뜻한 생산물들이 있는 지역으로 약탈 내지는 정착을 위해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요렇게 생긴 이게 이제 롱십이라고 하는데 길쭉하게 생긴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이용을 해서 뭐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는 그런 고고학적 어떤 발견도 있습니다. 자, 중세에 대한 어떤 중세와 봉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봉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수업 내용을 끊은 다음에 이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